뉴스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뉴스의 현장으로 날아가 볼까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상공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법 테두리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길길이 날뛰던 지금의 새누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지요. 그 당에는 박근혜도 있었고요. 그런데 박근혜가 지난 총선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 정도가 아니라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지시한 것입니다.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아니죠. 네가 강간하면 로맨스고 남이 여차해서 썸 타면 불륜입니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입니다.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한다면서 그 핑계로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말이죠. 자, 그런데 최순실 법원 재판도 거부하려나요? 독일 법원에 재판받아야 한다며 말입니다. 독일에서도 똥을 많이 누웠죠? 부르는 데가 많아서 스케줄 조정이 어려운 사람. 연예인 다음으로 최순실인가 봅니다. 정부 세종청사 상공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안에 낀 5월 2일과 5월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주말까지 합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가 가능하겠지요? 내수 진작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그때면 너희들은 끝나잖니? 어? 국민에 의해 축출당했을 테니까. 어? 그냥 손 떼라. 다음 정권이 결정할 테니까. 네,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마지막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끈질긴 질문에 결국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조윤선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문체부에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 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개괄적으로 그렇죠? 저한테 간략하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장은 오늘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었다고 저한테.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2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2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건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이 국정농단의 수많은 정황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일 전 부장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문회의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노승일 전 부장의 질의응답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박원호를 통해서 삼성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박원호 원장님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고 제가 있는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예. 박원호 씨가 최순실 씨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계약을 빨리 하자고. 네네. 빨리 하자고 서두른다. 네네. 그게 지금 2015년도 7, 8월 얘기인 거죠? 예, 2015년 8월 달 얘기입니다. 8월 달. 그리고 나서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서둘러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김종 차관이나 김종덕 씨 또는 김상률 씨 이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김종 차관은 그 WK가 운영되면서 그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문제 때문에 네. 김종 차관을 한두 차례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최순실 있습니다. 씨가? 네네. 최순실이 지금 이 김영재 병원이나 아니면 차원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나 약품을 이렇게 많이 처방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싸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최순실이 평소에 좀 약물에 중독되어 있을 정도로 자주 이렇게 주사제를 맞았습니까? 예, 제가 독일에 들어갈 때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신 물건을 분배하는 와중에 수면제가 다량으로 있었던 걸 확인했었습니다. 독일에 계실 때 정유라가 네. 자기 할아버지 최태민이가 네.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하남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서울지검에서 마지막으로 녹취 파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남자였나요? 네, 남자분이셨습니다. 체격은 어땠나요? 체격은 저하고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머리에 안경 끼시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검정색 코트 입으시고. 그분이 노승일 참고인을 미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가 이하여대 김경수 학장과 자주 통화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여러 번이요? 네네. 그게 2015년이었습니까? 2016년 2월이나 3월쯤 됐습니다. 1월달, 2월달 네. 그쯤 됐습니다. 김경수 학장 말고 혹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하고 통화한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기 위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검찰 내부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돕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의심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뭔가요?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게 불과 10일 정도 전이죠. 12월 27일 날 협조 요청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불과 12월 27일에 처음으로 협조 요청 공문이 왔다? 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요. 예. 사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독일 검찰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진작에 여름부터 최순실 정유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해주겠다는 거를 진작에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할 때 예. 이러한 독일 검찰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검찰에 그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한참 지난 다음에 검찰이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보고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좀 따져야 되고, 저는 특검이 예. 왜 독일 검찰한테 협조 요청을 이전에 검찰이 하지 않은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은폐하려는 그런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하하. 자,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검찰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희한하더라. 너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더라. 뭐 이런 좀 희한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그 검찰이 40대 초반 정도 보이던데요. 예. 공문을 직접 보여주더라니까는요. 이번에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로 현장을 가가지고 한 20개 정도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을 했고요. 페이퍼 컴퍼니가 20개나 있어요? 한 건물에 예. 회사가 한 20개가 있는데요. 예. 근데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우리가 비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전에 92년도에 유벨, 96년에 JH, 98년에 동남아, 저는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게 20개나 된다고요? 그것은 이제 빙산일각이라고 보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는 저희들이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을 해왔던 곳이고, 과연 있을까 하고서 현장을 가봤더니, 예. 그 회사 이름들이 그대로 다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잠깐만요. 한 건물에 20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다른 이름으로, 그게 다 최순실 씨 거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 이름들이 쭉쭉 있어요. 있고, 물론 외국 사람들 이름도 있고. 이게 돈 세탁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돈 세탁 전문가와 함께 독일에서도 현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최순실 재산을 추적해온 우리 동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걸 최순실이라고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특검에다 다 제출을 할 것인데요. 근데 전문가에 의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이런 돈 세탁 흐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로서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돈 세탁 방법이 다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유형도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세탁을 하는 게 있고, 또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낸 돈이 또 세탁된 게 있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돈들이 있고, 복잡한데, 하여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돈 세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특검이 이것을 조사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라든지 돈 세탁 흐름들을 정리를 해서 특검에 넘겨주면은 이제 특검이 독일 쪽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특검하더라도 시간도 인원도 없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문제는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은 최순실의 독일 돈의 뿌리를 뽑지 못할 겁니다.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4대 외교를 운운하는 보수 측이야말로 미국과 일본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현재 한중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화된 것이라고 보셨길래 중국을 직접 방문하셨을까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문화적인 교류 사업, 또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이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고 축소되고 아예 중국 관리들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통관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이런 중국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민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천시장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게 많은 기업인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류 산업 드라마 같은 것들이 출연 정지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 혹시 직접 들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SBS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다 됐는데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방영도 안 되고 있고 모든 합작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혹시 훈계만 듣고 온 거 아니냐. 이게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반박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을 훈계란 표현은 스스로 자학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지고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계기가 된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중국 특파원들도 올해 들어와서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 공식적 입장을 들은 것 자체가 크다라는 성과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뭘 알아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중국과 만나면 항상 무슨 4대 외교 말하는 이런 보수적인 분들은 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저렇게 아베한테 말도 안 되는 위안부 구역 협상을 해가지고 와서 소주상 철거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미국에서는 아예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방위비 올려주겠다. 뭐 무역 흑자 이런 거 줄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4대 외교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 자들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무역 파트너인데 이거 지금 그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어서 경제가 어렵고 김영란법도 통과돼서 너무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중국 관광객도 잘 안 오고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 그거를 해결하고자 가는 의원 활동을 격려를 해줘야지. 얼마나 지금 박수를 보내는데요. 이 중국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제대로 정부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거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절충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 갈등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비문재인 성향의 연구원이 모든 대선 후보에게 배포한 보고서지만 문재인 전 대표만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서 지지자들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연구소에서 나온 개헌 보고서, 이 보고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인사들이 있었죠. 김부겸 의원, 박용진 의원. 그러자 문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 18원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고 이래서 논란이 됐고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패권주의는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다.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 예, 지금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각각의 오해들을 좀 풀기 위해서 그건 지도부가 나서야 될 주제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가 또한 당 정책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그것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되고 당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당 운영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그것을 일을 위해서 또 추미애 대표는 각 대선 후보들 간의 모임과 대화의 시간을 갖자고 하시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오해들이 서로 풀렸으면 합니다. 안희정 지사도 이번 상황 보면서 좀 뭔가 이거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 문건도 이제 각 후보들에게 이메일로 줬던 문건이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한두 줄의 문장이 지금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그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다 한 자리에 좀 모아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회 갖자, 오해 풀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비판한 그 문재인 패권주의는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박원순 시장님을 좀 만나서 그 문제의식을 더 좀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그 패권적 당 운영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동의는 안 하세요? 그런 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당대회, 지난 2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은 역시 문재인 후보십니다. 그래서요, 당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당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그것마저 너무 또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 대표 지지자들의 행동을 그럼 문 대표가 좀 더 나서서 뭔가 조정하고 지지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조종하거나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이 아니라 조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후보님들 모두가 느끼지만 각자 당신들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지자들이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글을 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다. 네, 다만 SNS상에 좀 건전한 어떤 글들을 서로 간에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도자들 간에 그런 지지자들이 서로 속상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좀 서로 후보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후보들이 그런 이미 각이 첨예하게 서 있는 문제를 침묵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지지자들 간의 싸움으로 금방 번져버립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 지지자들의 속상한 마음들은 조금 다소 다른 방향으로 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김창희! 김창우!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 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부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바른정치인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개보신당이라더니 된장 바른정당으로 이름 바꿨어? 이 새끼야. 그래, 우리 개 맞다. 국민 여러분께 충직한 개가 되련다. 야, 근데 너희는 뭐냐? 새놀이? 새지? 조류이 씨발, 재앙이 터졌다면 초류 인플루엔자 막을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좀 수습해보려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초류 대가리야, 새 대가리. 당치지 못해. 치졸하게 이름 갖고들 시비입니까? 자,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들 계세요?
우리는 익숙하다. 블랙리스트? 또 적군 리스트? 다 보기 겨워서 하는 얘기지. 우리는 살생부다, 살생부. 근데 이 살생부가 말이야. 박근혜한테는 무슨 문학적 표현이 아니야. 정말 사람을 죽여. 보았잖아. 북한산에서, 마티즈에서, 집에서 라면 먹다가. 닥치라고! 누가 누구를 죽여? 블랙리스트. 이딴 거 다 과장이라고. 아니,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어디 김재동이가 방송에 안 나와. 또 손석희가 방송에 안 나와. 다 나오잖아. 아니, 그거야 JTBC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공영방송에 그분들이 한 프레임이라도 나옵니까? 당신 막말되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마이크 아닌가? 마이크 앞에서 제잘되고 있는데 뭐가 표현의 자유 침해고 뭐가 예술의 자유 침해야? 또 뭐가 블랙리스트야? 이 마이크 사주셨어요? 환님이요? 이거 제 건데요? 그리고 저요, 팟캐스트 하면서 유서까지 다 써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고 보니 이 블랙리스트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네요. 허나 화이트 리스트도 있다대. 이를테면 네가 특혜 취업시켜준 인턴이 그 경우겠지. 근데 말이다. 하얀색도 때 많이 타면 검은색이 돼요. 만약 세상이 바뀌어서 네 인턴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쫓겨나서 취업도 못하면 어쩔 거니? 그런 부당한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지. 아니, 똑같이 세금 내는 나라에서 왜 혼자만 딸을 당해? 절대 용납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새끼야 블랙리스트에 항거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좌클릭하는 거 아니야? 바른당? 바른당 대표 소환제도 도입한다고 하더군. 당이 무질서해지고 당의 지도력이 훼손되면 어쩌려고? 하나 제발 아가리 좀 닥쳐줄래? 나 대표할 때, 또 유승민이가 원내대표할 때 니들 친박이 우리들한테 무슨 짓거리 했는지 기억 안 나니? 그래놓고 당의 지도력이 훼손되면 어쩌냐고? 당신들이 대통령 탄핵하면서 쌤쌤이 된 거 아니야? 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혓바닥으로 하는 정치 이제 고마해라. 얼마 안 남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아무리 길어도 3월 초에는 결판 난다잖니? 이건 몰랐나? 1월 말까지 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의 임기지. 근데 말이야, 박한철이 다음을 결정할 주체는 우리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 편 헌법재판소장을 세우겠지. 그리고 차일 피일 미루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누님은 누님의 운명을 따라다니는 18이라는 숫자에 맞게 2018년 2월에 퇴임하시지. 2018년. 지연전술을 쓰겠다 이 말이구만. 황교안 대통령 취임식을 텔레비전으로나마 보라고. TV? TV는 왜? 교도소에서 볼 거 아니야. 족가 이 새끼야. 거의 씹새끼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아이고, 이님 나오셨어요. 이님, 그 블랙리스트 파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바로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 아니겠어? 대통령한테 밑보이면 추호도 국가예산, 추호도 국가사업 못 따는 건 물론이고, 야, 사시사철 감시 대상이 되잖니. 그래서 내각제 개헌만이 답이라고 봐요. 무슨 이슈라도 다 개헌으로 연결 지으시는군요. 혹시 정치 이슈와 무관한 한화 김승현 회장 아들의 행패, 이것도 개헌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 한 사람한테 부와 권력이 집중됐을 적에 그 사람은 정신 못 차린다고 봐요. 그래서 깡패짓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것 같으면 내각제 개헌만이 답이라고. 그럴싸합니다. 그렇다면 G드래곤과 산드라박의 해프닝으로 끝난 열애설, 이것도 개헌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지. G드래곤이 일방적으로 산드라박하고 찍은 애틋한 사진으로 인해서 불거진 소문 아니겠어?
G드래곤의 일방적인 태도. 이건 말이야. 리승만 박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원래 이 나라가 헌법을 만들 적에 국회의원들끼리는 내각제로 하기로 했다고. 근데 리승만 박사가 지가 짝 먹으려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제를 민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사달이 빚어졌지.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계의 G드래곤 리승만 박사의 대통령제를 박살내야 한다고 봐요. 야, 정말 대단한데요? 개헌을 연예 이슈와 연계시킬 수 있는, 이거 정말 대단한 논리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님, 제 마누라와 저의 부부 관계를 개헌 이슈에 연결 지으실 수 있겠어요? 이 새끼, 너 이 새끼 정관 수술해서 정관이 없지? 야, 그리고 발기는 되냐? 정관이 없고 발기인이 없으면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야, 정당이 없는데 내각제가 되겠어? 오, 이거 절묘한데요? 야, 그거 물어봤잖아. 너 발기 되냐? 안 되지, 이 새끼야. 야, 그 청와대 가서 그래. 비아그라 주세요. 없다고 했을 적에는 복제약 88정이라도 주세요. 이러라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걸 청와대 가서 받아와야겠구나. 똥번호. 리도카인 스프레이. 리도카인 스프레이요? 그게 뭐죠? 몰랐어? 사정지연제. 너 이 새끼 쾌걸조루라면서? 조로가 아니라 조루. 쾌걸조루. 그만하세요 좀! 이 새끼 화를 내. 아니면 그만이지.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이가 블랙리스트 말고도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서 대화 중에 정답이 있는데 박근혜한테 비판적인 인사들로 다 채워진 리스트라고 하는데, 참고로 특검에서 밝힌 화이트 리스트는 추호도 아닌 거예요.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화이트 리스트도 아니고 땡땡 리스트. 이 리스트는 무슨 리스트일까? 아마 정반대의 리스트라면 아군 리스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김기춘이 가면 이거 전문이지. 복집 리스트. 초원 복국집 사건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그 초원 복집이 아직도 영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정답하러 가자. 김기춘이가 이거 가지고 간첩 조작하지 않았냐? 정답은 제1교포 유학생 리스트.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기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예, 세종시 완성에 의기투합했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오래전부터 지방 분권, 이런 얘기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뜻을 모았습니다. 세종시를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자. 이런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 등 그 정치 사법의 중심 기관을 세종시로 옮겨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자. 네,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다른 대선 주자들도 공약에 좀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당이 다른 두 젊은 대선 주자가 이렇게 이제 뜻을 모은 건데요. 그러면 왜 이런 공약을 내놨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 팔다리는 부실해서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너무 집중된 권력, 권한 이것을 이제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최근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그 권력 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 권력이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 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다. 이러면서 이제 분권을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고 정치 행정 수도 그 세종시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수도로 승격시키자 이런 뜻인가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수준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정부 부처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데는 내려가 있고 어떤 데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그런데 아예 그냥 서울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나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상징적이고 권한이 막강한 그런 부처를 더 세종시로 이제 내려가서 조금 더 그 지방분권의 의지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그리고 사법부의 중심인 대법원과 대검 이런 곳을 세종시로 내려보내서 권력 분산, 지방 분권 이 의지를 더 강력하게 천명하자 그 상징성을 좀 더 확고하게 보여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마인드에 있어서는 아주 남경필 지사 고무적입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 지방 분권화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지한다. 이런 점은 아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남경필 지사는 오래전에 인터뷰에서도 이 철학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일회성인 어떤 주목받기 위한 대선 공약이 아니라 어쨌든 자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 당이 다른 두 사람이 지방 분권을 위한 의기투합을 했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 예, 외교부가 반기문 귀국 일정을 지원한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번 주 목요일에 들어오죠. 12일에.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주 목요일에 조준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반기문 전 총장을 환영하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반 전 총장의 귀국 직후 3부 요인, 즉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 면담 주선 등 사무총장 자격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관례상 유엔 사무총장의 의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정도의 이제 격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직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당연히 예우를 해야죠.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이제 의전으로 이제 예우를 해야 하는데 임기를 다 하고 어찌 보면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이제 귀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근거 규정도 없고요. 만약 뭐 국제기구장에 대한 전직 국제기구에 대한 예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우를 먼저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외교부를 뭐라고 했냐면 무능 외교가 빚은 보복 조치에 국민만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교 당국은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환영 행사를 앞장서서 준비한다고 한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능 외교가 빚은 보복 조치가 뭐냐? 지금 그것은 위안부 합의에 따른 지금 소녀상 권리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지금 큰 소리를 이제 뻥뻥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 다 줬는데 니들 왜 뭐 이러고 있느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금 입장이 바뀌어버린 상태,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로 그 문제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제재, 보복 조치가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금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인 근심, 그런 일만 지금 다 늘어놓고 고작 지금 한다는 일이 근거도 없는, 규정도 없는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의 예우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야당 대표의 이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외교 당국의 무능 외교로 국민 경제가 보복 조치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은 외교부 출신에 대한 전관 예우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전관 예우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반기문 띄우기의 다름이 아니다. 반기문 전 총장도 부적절한 정부 지원을 과감히 사양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에서도 비판이 있고 이런 비판이 이제 들끓자 외교부는 갑자기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기문 전 총장 쪽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 근데 지금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황급히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새털처럼 가벼운 외교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단순히 금이 환영을 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남을 그런 위인전 속의 인물이 아니고 당장 이제 몸이라도 불살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을 지금 외교부 공무원이 어떤 공무의 일환으로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귀국 환영 행사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교부가 잘 판단을 해서 이 비판을 달게 받고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인 거죠. 오늘 그 시사인 단독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거명해서 낙선시켜라. 이랬다는 보도가 나와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에 탄핵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이 말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그중에는 박근혜도 있고요. 이런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행태, 이런 새누리당 정권의 DNA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의원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죠. 홍종학, 김기식 의원. 예. 낙선운동이라는 내용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추가로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성 뭐 이걸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정원이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뭐 예전부터 해왔다는 일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1개 국회의원인데요. 1개 국회의원의 어떤 공천, 뭐 낙선 이것까지 지시를 했다는 건 정말로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윤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 최대 스타 아닙니까? 예. 오늘 청문회가 사실 이제 결산 청문회죠. 그동안 이제 여러 명이 청문회에 나왔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 부인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게 뭐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언론의 이제 취재도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위증 행태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조특위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 당신의 죄를 사할 그러니까 고해성사의 기회를 주는 그 청문회였는데 뭐 그렇게 지목됐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불출석을 했습니다. 뭐 우병우, 김기춘, 뭐 최경희, 뭐 김경숙, 뭐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불출석을 통보를 했고 사유서를 냈고 조윤선 장관도 처음엔 불출석 사유를 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사인이고 전직 공무원이니까 그렇다 쳐도 조윤선은 지금 장관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문체부 장관인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당신 필요하니까 청문회 나오려고 했는데 뭐 자기가 고발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그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국회가 부르면 와서 대답을 하는 게 도리라는 게 김기춘 실장의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나오지 않겠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조특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다고 하니까 오후에 조윤선 장관이 알아서 이제 나온 겁니다. 동행명령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이제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나온 건데, 뭐 계속 그 블랙리스트의 중심에 조윤선 장관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언론 취재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서 조윤선 장관은 본인은 블랙리스트를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체부가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블랙리스트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조윤선 장관이 장관 시절은 물론이고 정무수석 시절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 이런 이제 보도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물어봤죠. 당신은 블랙리스트를 언제 인지를 했냐? 그러면 만들어지질 않았다면 그러면 언제 인지를 했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거듭되는 질문에 조윤선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초면은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올해면은 지금 9일밖에 안 된 거고요. 그러면 며칠 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조윤선 장관이 오늘 그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위증 건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출석을 안 한 건데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올해 초에 알았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위증이 추가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조윤선 장관의 위증 사례가 하나 추가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합니까? 공직자가. 참 이게 법률가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만 하면 지금은 이제 모면할 수 있겠지. 당장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이게 명백한 사안이고 또 조윤선 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뭐 진술이나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오늘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특검에서 뭐 이런저런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진작에 나를 좀 빨리 좀 불러주지 안 불러줘서 되게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십시오. 뭐 하루 이틀 내에 곧 조윤선 장관 특검에서 부를 테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특검에서 알아서 소명의 기회를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정권에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약을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다 거짓말이 체질화돼 있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국민들 앞에서 기만 사수를 서슴지 않는지 이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성립된 정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라는 인간 자체가 정말로 정교하지도 않게 어떻게 그냥 아버지 후광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연출이 됐고 그 거짓된 이미지로 이제 대통령까지 올랐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거짓된 상황을 다 은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부역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한 번 시작하면 이것을 막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루어진 정권이고 그 정권을 지탱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또 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정호희 문자당 대표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계속 박근혜의 감옥 생활을 상상해보는 기획을 연초부터 갖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모녀가 지금 둘 다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구치소와 덴마크 구치소. 지난주인가요? 그 국회 청문회에서 구치소 청문회라는 걸 했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공황장애라고 약을 먹고 있다고.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항장애. 공항. 에어포트 트러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 하면 이 공황장애 약을 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서울구치소 소장이라는 자가 교도관들이 다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 빵제비가 수백만인데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푸는지. 아, 그렇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약은 뭐 신청할 수 있고 또 지급되죠. 근데 약 먹는 걸 감시한다? 그런 구치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보아하니 그 청문위원들 중에 이 구치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으신 거죠. 이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넘어갔어, 그냥. 아, 예리하게 짚어내셨군요. 이 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이거 전부 조져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예. 덴마크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예. 이게 사실 흥미거리 뭐 옐로우 저널리즘일 수도 있으나 뭐 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보도들이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인실 개인용 독방에 있다. 그다음에 케이블 TV가 제공된다. 채널이 56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예. 또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 빌려서 게임을 할 수도 있다. 진짜? 그렇대요, 진짜.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2번씩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예. 뭐 그 덴마크 정도의 인권 또 복지 국가라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유라 씨가 처음에는 이제 아들과 함께 뭐 한국으로 가겠다 했다가 번복했잖아요. 예. 번복한 이유가 구치소 생활이 편해서 예. 한국 가면 이런 생활 못 누린다 뭐 이래서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곧 실현될 박근혜의 감옥 생활을 상상해 보면서 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감옥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 문명적 교화 수단입니다. 뭐 압제의 상징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예. 바스티유 감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해방도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게 서대문 형무소 옥중 문이 열리면서 예. 독투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 독립 만세, 해방 만세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듯이 예. 압제 그리고 또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문명적인 교화 수단입니다. 예.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보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예. 눈을 상하게 한 자 눈 뽑아버리고 예. 이를 상하게 한 자 이빨 뽑아버리고 이런 신체형이 주였다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형무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무소라고 하지 않고 교도소의 교도소. 그렇죠? 그러니까 교화시킨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영화, 특히 이제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예. 뭐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뭐 폭동이 일어나서 뭐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만, 예. 적어도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강간하고 막 죽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은 적어도 우리나라 감방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나름 문명적인 교화 수단을 쓰고 있고요. 예. 이게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한 측면으로는 이제 뭐 범죄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구치소까지는 추정된다고 하지만 예. 이 범죄자들이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순실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어디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예.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인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들어와서 성추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일은 네. 없다. 물론 전설적인 사건이 있긴 있었죠. 옛날 노태우 시절이겠죠. 전두환 동생이죠. 예. 정경환이 비리 사건으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왔는데 예. 그때는 뭐 학생들이 절반이었거든요. 시국사범들이. 예. 운동하는데 만나가지고 뭐 많이 맞진 않고 그냥 신발 집어 던진 정도로 혼을 내줬다고. 전경환을? 네. 예, 정경환 나름 사회에서 기세등등하다가 예. 새파란 학생들한테 예. 욕먹고 신발로 맞고 하니까 기분은 뭐 안 좋았겠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안 예. 때려요. 예. 어쨌든 그때는 이제 노태우 때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학생 운동 하던 분들은 뭐 코스잖아요. 예. 시위 주도하고 감옥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코스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옥중투쟁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것이 이제 재소자 인권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기타 등등 감옥 그렇게 무서운 데 아니고요. 문명적인 교화를 하는 데니까 빨리 들어가서 죗값을 치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아이 그럼요. 뭐 오죽하면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나오시기를. 또 큰 집이라고도 하고요. 큰 집, 큰 학교죠, 그죠? 지난 시간에 육조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발음이 좀
과해가지고 편집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6가지 예. 조진다 그러잖아요. 조진다. 예. 6가지를 조지는데 뭐 표현이 이렇습니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는 때려 조지고 예.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 미룬다 하면 재판을 계속 미룬다는 이런 건데 오늘 그 검사가 불러 조지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예. 제가 2003년도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해서 구속이 됐죠. 그래서 가을, 겨울, 다음에 봄, 여름까지 부산구치소에 있었는데 안상영 부산시장 그때는 이제 전 시장이겠죠.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은 사동에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2층 독방, 그 안상영 전 시장은 1층 독방 이렇게 있었는데 안면이 있죠. 제가 뭐 부산에 오래 있었고 안상영 씨가 시장 하던 시절에 6.25 이후 최초라는 부두파업을 주도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같은 사동에서 딱 만난 거지. 그랬어요? 그분은 수뢰 사건으로, 저야 이제 그 파업 주도건으로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니까 뭐 아유 알죠. 뭐 어때요? 이랬더니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2004년 1월 4일 새벽에 자살을 하십니다. 예, 기억납니다. 이때 이제 이분도 뭐 나름 정치 또 행정가로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니까 주변 지인들이 나중에 자살한 후에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이제 쏟아냈는데 여기서 이제 검사는 불러조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이분이. 근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부릅니다. 구치소에서 나갈 때는 이제 수갑을 차고 포승이죠. 결박. 먹는 거를 이제 두 겹으로 해서 가는데 차에 태워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포승을 안 풀어줬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무슨 뭐 술에 뭐 좋은 일 한 건 아니지만 무슨 강력범도 아니고 그 포승 묶어놓으면요 굉장히 조여요. 힘들어요. 그거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번도 안 풀어주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해가지고 깡통에다가 소변을 보는. 아, 이건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렇죠. 인권 침해죠. 그러고 서울로 갑니다. 중앙지검으로 가면 구치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검사 방에 가기 전에. 근데 거기서 7시간 넘게 가둬놓고 검사 얼굴도 못 보고 다시 내려보낸 겁니다. 아, 그 포승줄을 묶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모욕감을 못 이기고 결국은 자살했다. 그래서 6조지 중에 검사가 불러조진 사건에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검사가 누구냐 하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검사가 사실은 이런 짓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 관행의 야만적인 행태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이제 문화생활 한번 아까 이제 정유라의 덴마크 구치생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우리나라도요 덴마크 못지 않습니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하루 서너 번 TV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틀어주고요. 드라마나 영화는 녹화해줘요. 심지어 영화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틀어주는데 개봉하고 있는 영화도 틀어주기도 해요.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부산구치소 얘기했는데 대장금 전편을 1회서부터 전편을 독방에서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상궁 있잖아요. 한상궁 장금이 스승 한상궁이 이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유배를 가는데 장금이가 한상궁을 업고 갑니다. 그러다가 죽어 한상궁이.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입이 참 희한하게 되죠. 감옥에서 고초 겪은 그것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내가 그때 40 다 된 나이인데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 아, 그리고 대장금 끝나니까. 예.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아. 소장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리고 예. 이거 이제 전국의 모든 구치소, 교도소 예. 유일하게 예. 오락 프로는 생중계를 안 해줘요, 생방송을. 오,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준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해주는 게 뭐냐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예.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딩동댕동 하고 나면 이제 송혜 선생님이 예.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진짜 진풍경 벌어집니다. 예. 전국의 모든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수만 명의 이 도둑놈, 살인범, 강간범 이자들이 일제히 숟가락 두들기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동시에 외칩니다. 아주 이거 굉장히 진풍경이에요, 진짜는. 예.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는데. 예.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학교 얘기했잖아요. 학교, 큰 학교, 큰 집. 예. 우리나라 구치소, 교도소, 문화생활 그 덴마크 못지 않고요. 예. 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게 돼요. 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식스팩 만들어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6, 7개월 만에 한 10kg 정도를 운동해서 감량을 하는. 아이고. 뭐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등등 그렇게 무서운데 아니다. 제값 받고. 예. 또 이 문명적 교화 시설이라니까요. 그렇죠. 저 관전지 어디서 TV만 보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학교 가서 책도 좀 보고 이러면 좀 새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해 연속 기획 박근혜의 감옥 생활을 상상해 보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 아니 우리 대표님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추위, 여름엔 더위 어때요?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까 했는데, 감옥이라는 공간이 또 명저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우리로 치면 이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있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그 대목이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여름에는 동료 수감자들이 미워지고 붙어 있으니까, 그죠? 겨울 되면 또 이제 그렇게 끌어안아야 되니까 동료 수감들이 사랑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추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서울구치소를 비롯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설 개선이 된 데에는 바닥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데 감옥의 특성상 창문이 없죠. 창살이 있는 것이지. 창문이 있으면 이제 열고 닫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리 제품은 그 안에서는 전혀 못 써요. 뭐 차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안경도 다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럼요. 거울도 플라스틱이에요. 아크릴. 그렇군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난방시설은 아예 없는 거니까. 바닥도 난방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진짜 뭐 특히 이제 겨울 독방은 혹독한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겨울에 추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감옥이다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의 감옥 생활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획 오늘 두 번째였습니다. 생생합니다. 또 우리 정호희 대표님 아주 굳건하고 강인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상궁의 죽음으로 무너지신 정 대표님. 소녀 감성이세요, 보니까. 대장금에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통상 낮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지금은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청문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 급합니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오후에 그 조윤선 장관 나타나고 말이죠. 오전만 해도 2명 빼놓고 아무도 안 나와서, 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 그 어떤 현주소인가, 정량적인 가치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말이죠. 예,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예. 이른바 리스트 공화국인 것 같아요. 예. 블랙 리스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화이트 리스트도 있다 그러고 적군 리스트도 있다 그러고, 아이고 세상에, 또 블루 리스트도 있다 그러죠. 네. 저는 어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살생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오늘 청문회에서 뭐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이 세월호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래저래 세월호 관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문학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뭐 이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간략하게만 봐도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시집이 2014년 5월에 이미 나왔었고요. 제목이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라는 그 추모 시집이 나왔었고요. 예. 고은 선생 외에 아주 뛰어난 시인 68명이 참가한 시집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6월에 소설가와 시인들, 그리고 비평가들, 그리고 뭐 언론학자, 사회학자 등등이 12명이 펴낸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각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월호에 관한 생각을 드러낸 책이 나왔었고요. 예. 저도 이 책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작년 후반기에 나온 김탁환이 쓴 거짓말이다라는 소설도 있죠. 그 김관웅 잠수사 얘기를 기록한 절절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아주 걸출한 시인이었죠. 예. 접시꽃 당신으로 잘 알려진 이분이 4월 바다라는 시에서 세월호에 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양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비롯해서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인들과 많은 작가들이 세월호를 하나의 한국사의 은유로서 보고 다양한 글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데는 이 문학예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월호의 참사,
어떤 국가적 재난의 충격으로부터 오랫동안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도 치유하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면서 함께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세월호를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뭐 시든 소설이든 영화든 뭐 연극이든 드라마든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또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눈먼 자들의 국가에 실려 있는 글 중에 소설가 박민규가 쓴 글, 표제 글하고 같습니다. 제목이 눈먼 자들의 국가. 한 부분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국가는 그 주제 사마라고라고 포르투갈의 소설가 눈먼 자들의 도시 그렇죠? 제목을 거기서 패러디한 것 같은데. 눈먼 자들의 도시는 영화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탐욕의 극한을 보여주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탁월한 소설이자 영화이기도 했죠. 이 눈먼 자들의 국가에서 박민규는 세월호를 하나의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평론가 신영철도 얘기하듯이 사건과 사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고는 뜻밖의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죠. 일과적인 일들. 그렇죠. 일회적인 일들, 일과적인 일들. 한번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리하고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사실이 있었으면은 그걸 이제 처리하고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뭔가가 의도가 있는 거죠. 뜻밖의 일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고 그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과 관련되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대면하고 또 이 사건의 진실에 응답을 끌어내는 게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 참사, 저는 세월호 학살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세월호 사건을 하나의 교통사고로 얘기하는 자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이면에는 사고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뭐 복구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걸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제대로 응시하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내는 게 아마 우리 살아남은 자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관한 진실을 끊임없이 은폐하고자 하는 자들이 왜 그러는지도 우리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제2기를 실권이 있는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그런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출범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런 점에서 이게 사고가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뭔가 이면에서 기획된 사건이라고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이 눈먼 자들의 국가에 실려있는 12명의 여러 문학자, 사회학자, 언론학자,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세월호를 하나의 은유다라고 얘기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세월호가 하는 배지만은 이 배는 사실은 한국 근현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박민규 씨도 정확하게 표현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월호라는 한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누가 떠나라 뭐 이민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긴 하지만 우리 땅이죠. 우리가 갖고 가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릴 수 없는 배입니다. 뭐 이민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갈 수도 있겠죠. 몰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어디 스위스 은행 비자금 감춰놓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민 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99.99%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걸 알아야 세월호의 상징에 육박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민규가 얘기해 놓은 부분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릴 수 없는 배다. 일본이 36년간 운항하던 배였고 우리가 자력으로 구입한 선박이 아니었다. 일종의 전리품이었다.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군정을 통해 배의 평형수를 조절했고 배의 관리를 맡은 것은 예전부터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일해온 선원들이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벨로스터 밸브의 한쪽을 아예 비웠다. 벨로스터는 평형수 그 밸브죠. 평형수를 비우는 만큼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은 증가했다. 적재와 적재.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배는 늘 통제되고 관리되어 왔다. 이쯤만 읽어도 이 배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는 걸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36년간 운항하던 배를 이어받은 미국이 적절하게 평형수를 조절했고 그걸 맡은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일해온 선장들은 일제에 부역하던 자들, 미국에 빌붙어먹던 자들이죠. 애들이 이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안전도는 현저히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 경제적 기적을 이뤘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를 배부른 돼지나 개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층 객실에서 3층 객실로 이어 4층 객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언제나 좁고 미어 터졌다. 붐비는 통로에서 또 복도에서 우리는 늘 방송을 들었다. 잘 살아보자는 방송, 하면 된다는 방송이었다. 올라가기 위해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했다. 발전과 번영은 종교가 되었고 배가 왜 이렇게 기울었지 의혹을 제기하면 종북이란 이름의 이단으로 몰려야 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울여야 했던 국민이다. 기울어진 배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간들에게 이 기울기는 안정적인 것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굳이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살아보자는 방송이나 하면 된다는 그 주문에 들려서 우리는 그걸 종교로 믿고 발전과 번영이라는 걸 종교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은 종북 좌빨이란 딱지가 붙고 급기야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모든 밥줄을 끊어놓고 이런 악랄한 그 악행에 우리가 숨을 죽이고 왔던 것이죠. 세월호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해놓고 모든 걸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어떤 비판이나 새로운 대안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력들을 이렇게 폐기 처분해버린 탐욕의 눈먼 세상에서 국민들도 거기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을 근거로 해서 세월호라는 은유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 박민규 작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마치 이 배를 닮은 한 척의 배가 침몰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닮은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예. 기울어가는 그 배에서 심지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했다. 내 구명조끼 입어. 누구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누구도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기울어진 배에서 그랬다. 나는 그 말이 숨져간 아이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다. 한 배에 오른 우리 모두의 역사적 문제이자 진실의 문제로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 에밀레종의 실제 타종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 그 소리는 매우 슬펐으나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기나긴 여운을 간직한 것이었다. 우리가 탄 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세월호라는 배를 망각의 고철덩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밝혀낸 진실을 통해 커다란 종으로 만들고 내가 들었던 소리보다 적어도 300배는 더 큰 기나긴 여운의 종소리를 우리의 후손에게 들려줘야 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지난주 광장에서 생존 학생들의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학생 얘기가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 18살 그때 모습 잊지 말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박민규 작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남긴 깊은 상처들이나 아픔들, 고통들을 어떤 식으로든 기억하자고 아마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고 또 노래하고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울림들이 이제 촛불로 피어올랐고 이 촛불들이 조금씩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득합니다. 좀 더 거센 모습으로 또 거센 함성으로 거센 불길로 타올리지 않으면 또 금방 얘들은 되치기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죠. 온갖 악다운 일을 쓸 거고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김관웅 잠수사를 주인공으로 한 김탁환의 소설 거짓말이다에서 얘기하듯이 다 돈 벌러 갔다 잠수사들이. 니들 뭐 일당 100만 원 시체 항구에 500만 원씩 받는다면서 그럼 뭐 1억 이상 벌었겠네 하면서 이런 식의 모욕하고 조롱하고 맹수하는 자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의 잣대, 지들의 그 욕망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거나 그걸 응시하고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죠. 뭔가 잃을 게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자들에게 동원되는 자들이 참 더 딱한 노릇이죠. 그 얘기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세월호 1000일을 맞이하면서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을 흘러왔는데 또 앞으로 이보다 더 긴 세월들을 진실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PD도 그렇겠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는 어떤 인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봐도 세월호를 하나 변곡점으로 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경우도 아주 많고요. 저도 적지 않이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고 그걸 끝까지 치고 나가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자들이 계속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과적인 사건으로 만들려 하고 이 안에서 사회적 함의, 어떤 시대적, 구조적 질곡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방책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자들이 항용해왔던 일들이어서 맞서지는 않는데 세월호라는 하나의 상징, 은유에 관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예.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박근혜 최순실 이 스캔들까지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조금 더 이 뿌리를 내려가면은 식민지 지배부터 우리는 그걸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뿌리들을 끌어올려서 뿌리들을 캐내서 그걸 절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런 참사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눈먼 자들의 국가는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작가들, 김혜란이나 김현수나 박민규나 황정은이나 배명훈, 그리고 시인 김행숙, 진은영, 그리고 비평가 황종연, 김홍중, 이 사회학자 김홍중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정규찬,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김서영, 그리고 현대 정치 철학을 연구한 홍철기 등의 아주 훌륭한 글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 2달 만에 이런 글을 써내고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선언들을 끌어내고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좌표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의 방향타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우리의 노래들이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또 다른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립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은 국내 최초 수학 컬러링북인데요.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와 이달의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 미국 스마트북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기도 한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도서 선물과 함께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하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보내드립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게 퀴즈였다고 봐요. 네, 정답은 김종인이었죠. 그리하야님, 인천에서 자영업하는 애청자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네, 그리하야님께 머문 빌리지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있죠. 자, 그리고 썬냥이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썬냥이님에게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립니다. 자, 지난주 피박 퀴즈는 구미시청에 지원이 없어서 구미터미널 화장실에는 이것이 없다는 글이 SNS에서 화제였죠. 구미터미널에 무엇이 없었는지 맞히는 게 지난주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휴지였는데요. 와주태희님, 정권 교체와 함께 매국노, 부역자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연탄재님, 세월호 참사 1000일, 하루빨리 진실이 인양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복근혜한테 10억엔을 사기당한 일본 총리 눈에 안배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극우 변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 총리 눈에 안배입니다. 최근에 저는 10억엔을 사기당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박복근혜와 소녀상을 철거하는 대가로 이면 구두 계약을 맺고 10억엔을 줬는데 박복근혜가 입을 씻은 것입니다.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이지요. 심지어 제2의 수도 부산에 소녀상을 하나 더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박복근혜 이 작자, 왠지 저만 보면 실실 쪼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이 선생님, 심지어 한국의 야당은 10억엔을 돌려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며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뻥카를 잘 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박복근혜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눈에 안배님이 국제 사기를 당하다니, 박복근혜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박복근혜의 아버지는 일본 왕에게 개와 말처럼 충성하겠다 이러면서 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눈에 안배님도 박복근혜에게 혈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소녀상을 모두 치우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겠다. 만약 촛불 폭도들이 반대해서 소녀상 철거가 어려우면 한반도에 일본군 마스터베이션 아미, 즉 자위대를 상륙시키겠다, 이렇게 말이죠. 혈서까지 썼는데 설마
그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네? 혈서를 쓴 박복근희의 아버지 스네이크 박도 배신을 밥 먹듯이 했다고요? 박복근희의 피에서는 왠지 우유주사 냄새가 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츠키야마 아키히로, 즉 쥐명박님께서 직전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코리안 타임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여유 있게 행동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박복근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잠시 후 박복근혜 아웃, 정권 교체, 이렇게 된다고요? 정권 교체가 되면 독도 약속했던 쥐박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군국주의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배는 이 쪽발이 새끼. 어? 야, 박복근이가 자기 나라 국민들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너 따위 새끼하고의 약속을 지키겠냐? 어? 이 등신머저리 새끼야. 어? 아마 박복근이가 합의 내용을 기억도 못할 거야, 이 등신아. 어? 남의 나라 소녀상 운운하기 전에 이 하레비 전쟁 범죄부터 곱씹어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같은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겠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일본 총리 눈의 안배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독도는 조선 땅.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